정책학 50문제인데요. 이런 수업 들었던 분들은 겹치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시간 안에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풀고 정답을 찾는 과정은 여러분한테 미리 예습을 해오라고 시켰고 수업 시간엔 내용 확인하면서 해당하는 부분들 확인해 보고 이따가 일단 문제를 진행해 보고 자, 한번 1번부터 풀어봅시다. 많이 봤던 문제들이 눈에 익을 건데,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정책학 파트 여러분 공부하면 우리 일단 지금 첫 시간에 시작할 거는 정책학 개관 부분인데, 여기는 정책 유형하고 윌슨의 규제정치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종류가 있는데,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알파 행정학 기본서 책에는 이게 1단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책 유형이랑 규제정치론이랑 묶어서 같이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문제풀이에서는 정책학 쪽으로 뺐습니다. 일단 정책학 개관에서는 요 두 가지 내용이 여러분한테 체크를 해둬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익히 많이 본 거지만 행정 현실과 행정 현상과 행정 가치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기 위해서 행정학 개론 과목이 전직열 공통 선택 과목이 되었다면, 이런 내용에 이제 현실에 관한 현실 정책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출제에. 그래서 이런 것들 예를 좀 많이 들어서 풀어보게 1번 문제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에도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뒤에 한 4번쯤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5번에 예만 있을 겁니다. 자, 정책 유형과 해당하는 사례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분배 정책은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처럼 일반적인 조세로부터 일반적인 지출에 충당하는 거죠, 그죠? 재분배 정책처럼 가진 자로부터 갖지 못한 자로 특정 집단의 비용 부담을 통해서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은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비용 부담 집단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분배 정책은 사회 형평을 위한 누진세 제도 같은 것들이 해당하게 될 겁니다. 그죠? 사회 간접 자본의 구축은 분배 정책에 해당하게 될 거고, 구성 정책은 말 그대로 정부 조직 구성에 관한 거, 보호적 규제 정책은 소비자의 보호입니다. 그죠?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규제. 그래서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이런 게 해당하게 될 겁니다. 자, 정답은 쉽게 찾으셨을 거고 내용을 하나씩 봅시다. 자, 칠판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해설지 보시면 되고요. 분배정책, 특정 대상에게 각종 재화나 서비스 이익 등을 분배하는 겁니다. 항만, 도로, 공항 등 사회 간접 자본의 구축, 국공립학교. 특징은 불특정 다수의 비용 부담, 즉 일반 국민이 낸 세금으로부터 역시 불특정 다수가 수혜를 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갈등 수준은 낮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분배정책 실시에 대해서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와의 관계는 비영합게임의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비용 부담으로부터 상대 집단이 혜택을 가져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세를 부담하고,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등이 구축되면 일반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거니까 갈등 수준도 낮고 비영합 게임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치가들이 조금 더 자기 지역에 혹은 자기 집단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구유통 정치나 담합 같은 행태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집행 과정에서 갈등 정도가 낮기 때문에 표준 운영 절차에 의한 정책 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반대로 재분배 정책으로 넘어가면 부나 소득, 재산, 권리 등을 집단 간에 이전시킨다. 그래서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이전이니까 누진세,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 임대주택 사업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특정 소수가 비용 부담해서 특정 집단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비용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 사이에 갈등 수준이 높고 누군가가 손해를 봄으로써 누군가가 혜택을 보게 되는 영합게임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같은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영역이 되겠죠. 그죠? 이 계급 대립적 성격으로 인한 집단 간 갈등이란 표현도 재분배 정책에 해당할 겁니다. 그죠? 네.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는 누가 제시했죠? 리플라이 프랭클린이 제시한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는 경쟁적 규제는 경쟁의 제한 혹은 경쟁의 확보를 위한 시장 기업에 대한 규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경쟁자 중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재화 서비스 공급 권한을 부여해주는 이런 정책들, 그래서 통신사업 허가나 항공노선 취향 허가, 그래서 경쟁적 규제는 주로 이런 경쟁 규제를 통해서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대한항공이 자꾸 항공기 사고 일으키니까 중국 노선, 중국 취향 노선을 대한항공 취소하고 아시아나한테 줘버렸다. 예, 경쟁 규제죠,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네가 경쟁 상황에서 제약받지 않으려면 평소에 서비스 수준을 잘 유지해라. 그럴 때 들어가는 겁니다. 보호적 규제는 소비자의 보호입니다. 기업으로부터 국민 대중의 보호를 위해서 도입한다. 그래서 소비자보호법이나 각종 요금 규제, 독과점 금지 이런 게 있고, 네. 자, 구성정책은 말 그대로 정부 조직 구성에 관한 정책이다. 그래서 행정부나 사법부 등 조직 구성에 관한 정책이고, 여러분 공무원 채용에 관한 정책입니다. 그죠? 자율규제는 누가 얘기했죠? 자율규제는 셀즈베리가 얘기했죠. 그죠? 규제 대상이 되는 집단이 활동에 대해 스스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변호사의 자체 징계권,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집단에게 자신들의 영역에 대한 전문적 재량을 인정해서 규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고, 상징정책은 정부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국가 권력에 대한 수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적 상징물을 동원한다. 애국가 제창이나 국기 개양 혹은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 이런 게 상징정책에 해당합니다. 규제정책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서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게 권리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앞서 봤던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정책들이 해당하고, 경제적 독과점, 사회적 규제가 모두 여기 해당합니다. 규제로 인한 수혜자와 비용 부담 집단이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집단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 포스너 같은 사람은 그래서 정부 규제는 특정 집단에게 행해지는 규제는 반대 집단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겠죠. 특정 집단을 돕기 위해 다른 집단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과세 형태나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가서 정책 유형론에서 앞서 1번 문제는 각 정책에 해당하는 현실 사례, 현실 정책을 본 거고, 이번 문제는 학자들의 분류를 보는 겁니다. 그죠? 개별 학자의 분류를 보는 건데, 셀즈버리의 자율적 규제 정책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문적 재량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로이는 정책 유형에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대립이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대립이 쭉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로이 같은 사람은 정책 유형이 뭐냐에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분배 정책처럼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는 엘리트론이 지배하는 거고, 규제정치 같은 영역은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이익 집단의 대립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특정 관점에서 정책 유형을 구분한 게 아니라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대립이 무의미함을 제시했습니다.
리플라이 프랭클린은 정책 집행 과정의 차이를 가지고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얘기를 하고 있고, 알상추 분규 했었죠. 우리 학자별로 알상추 분규니까 이제 순서대로 해놨죠. 상추 분규. 그러니까 4번은 맞는 게 되겠죠.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로이는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서 이미 그게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정치 과정이 정해진다. 그래서 재분배 정책은 비용부담 집단과 편익 집단의 대립, 특히 비용부담 집단이 극명하게 저항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책을 도입하려면 대통령과 같은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엘리트론, 대통령과 같은 개인이 이 과정을 지배한다라고 해서 엘리트론 상황이라면, 규제 정책은 소수의 비용 부담자, 소수의 수혜자. 그래서 특정 집단에 대한 규제는 다른 집단에게 혜택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될 집단과 혜택을 누리게 될 집단이 대립하고 있죠. 그들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정책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다원론적인 이 정책 결정 과정에 규제로 수혜자와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자가 싸우고 있겠죠. 다원론적 정치 상황이 해당하고, 분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비용 부담, 일반적인 세금을 걷어서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 간접 자본 등을 건설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갈등 상황이 났기 때문에 다수의 세금 부담이라고 하는 그 세금, 눈먼 돈에 대해서 서로 자기 지역에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하는 돼지 사료통, 구유통 정치, 서로 막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달라드는 이런 구유통 정치 상황이 나타난다. 그래서 모든 정책 과정을 엘리트가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이나 모든 정책 과정을 다원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를 극복한 겁니다. 그죠?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의 대립을 무의미하다 이렇게 극복하면서 정책 유형별로 저렇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학자별 분류는 단순하게 나오면 9급 시험에서 그냥 이게 한 문제씩 나온다. 그죠? 그래서 알몬드 파월의 분류를 옳은 것은, 로이의 분류를 옳은 것은 그냥 한 문제로 다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 다 연결시켜 봤지만 하나씩 그냥 여러분 기억하면 되죠? 알상추 분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알몬드 파웰은 알이 꽉 찬 알상추. 그래서 알몬드 파웰은 알상추 분규. 이래서 상징 추출 분배 규제 정책이다. 알상추 분규 로구 재분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로이는 로구 재분규, 구성 재분배 분배 규제 정책이다. 리플라이 프랭클린은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핵심적으로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가자고 그랬고, 셀 자재 분규였죠. 그죠? 셀즈베리는 셀 자재 분규 이렇게 해서 자재 분규, 자율적 규제가 특이한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상추 분규, 로구 재분규, 셀 자재 분규, 리플라이 프랭클린의 경규 보규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하나씩 문제 나오면 땡큐 하고 5초 만에 맞추고 영어 독해 문제 풀러 가면 됩니다. 그죠? 자, 셀즈베리의 정책 유형론이 조금 어렵게까지 보면 이 각 정책과 재량을 이어볼 수 있는데, 우리 자율규제 정책은 어떻게 그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 즉 전문적 재량으로부터 인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율규제 정책은 전문적 재량에 해당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쪽이 어차피 다른 내용이랑 겹치는 거니까. 시장 유인적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시장 유인적 규제라는 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죠. 규제권을 행사하는데 시장 유인적이다. 그러면 반대편에 시장 유인책이 아닌 명령 지시적 일방적인 강제 통제가 행해지는 규제가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비강제적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한다. 시장 유인적 규제가 되겠죠. 그래서 규제 목적 실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규제권을 행사하고 어떤 식으로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될지 선택권을 오히려 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인 국민 입장에서 수용 가능성이 높고 정부도 집행하기에 용이하다. 그래서 효율적인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지시 명령하는 게 명확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강 부가금, 공해 배출 부가금 이렇게 해서 공해 물질 배출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을 배출하지 마라. 배출하게 되면 생산을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부득이한 공해 배출에 대해서 금전적인 부가금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징수하고 기업은 원래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시장 유인적 규제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공해 배출 부가금 같은 경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우리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초과했으니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 등을 하는 게 지시명령적 강제적 수단인데 그 본원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이로 인해서 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일정 수준 넘어가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금을 부과해서 일종의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인 거죠. 그죠? 요거 가지고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고 기업은 본원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정지하지 않고 본원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렇게 하면 경제적 효율성도 높고 집행의 용이성이나 상대 국민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엔 환경오염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죠? 오염 방지하려고 했는데 아예 기준치 초과하면 영업 정지해버리면 기준치 초과하는 활동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염물질의 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명령 지시적 규제가 더 효과적인데, 그죠? 요런 목적 때문에 요런 시장 유인적 규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명령 지시적 규제는 일정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강제하는 겁니다. 넘어서면 영업정지, 인허가 행정처분 등에 의해서 영업정지 취소 같은 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 확보에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시장 유인적 규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비강제적 방법을 활용하는데 정부의 지원을 주거나 혹은 줄이거나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신축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율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규제를 원래 시행하고자 했던 목적을 실현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개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선 빠졌는데 우리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차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습할 때 문제를 못 냈는데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윌슨이 제시한 규제정치 이론입니다. 자, 윌슨의 규제정치 사항은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다수에 분산되어 있느냐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을 나눌 수 있죠. 그죠? 자, 5번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 온다면 예전에도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시험 수준에서는 일단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만 해도 많이 그 정도 문제 수준에서도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자, 5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고 들어갑시다. 규제를 통해서 비용 부담 집단과 수혜 집단, 편익을 누리는 집단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윌슨이 4개 사항을 가정했죠. 그죠? 규제 비용 부담도 편익 수혜 집단도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은 뭐죠? 무슨 정치? 불러줘. 기억부터. 기억이 안 나. 자, 뭐라고? 이익집단 정치. 자, 반대로 가면 편하다 그랬죠? 규제 비용도 분산돼 있고 편익도 분산돼 있다. 뭐라고요? 뭐라고? 네. 비용은 소수가 부담하는데 편익은 분산되어 있어서 편익 수혜 집단은 수혜 집단은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해서 적극적으로
편익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지만 규제 비용 집단은 소수가 명확하게 자기 집단에 해당하니까 저항하겠죠, 그죠? 그래서 공공기업가의 활동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기업가적 정치 상황인데 여기서 기업가란 우리 공공기업가 NGO 활동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해 다수익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 전 국민이 비용 부담해서 돈을 모아주면 소수가 낼름 편익을 가져가 버린다, 그죠? 요건 뭐라고? 마치 고객을 위해서 돈을 모아준 것처럼 고객 정치 상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것을 기역 해가지고 1번에 이익 집단 정치, 2번에 고객 정치, 3번에 기업 가족 정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서 요 들어갈 게 뭔지만 체크하는 수준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요거 어렵게 나오면 이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예를 물어볼 수도 있고, 5번과 4번 문제를 결합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사항을 찾은 다음에 4번처럼 말로 풀어놓은 사항에 대해서 해당하는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 준비해야 될 겁니다. 이익 집단 정치는 소수의 집단 간의 대립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한약 분쟁, 의약 분쟁,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의 분쟁, 이런 것들이 노동자 측과 사측의 분쟁, 이런 게 다 이익집단 정치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자, 니은 기업가적 정치는 소수의 비용 부담자는 저항하는데 그로 인한 혜택을 보는 다수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로 인해서 크게 이 정책 과정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업가적, 공공기업가적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동차 산업 규제, 자동차 안전 규제라든지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제조물 책임법도 기업에 대한 규제죠, 그죠? 이런 게 기업가적 정치 사항이 될 겁니다. 디귿, 고객정치, 전 국민이 비용 부담해서 소수 집단이 혜택을 누리는 건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통해서 해당 물품의 수입이 제한되니까 국내 업체가 혜택을 보는 거, 그죠? 네, 비싸게 야구 글러브 샀다 이런 말 했었다, 그죠? 고객정치. 지금 생각해도 메이저리그가 쓰는 거라면서 야구 글러브 수입 안 될 때 60만원에 팔던 동대문에 나한테 덤탱이 씌우던 아저씨 얼굴이 생각나. 지금은 299달러짜리를 60만원에 팔던 아저씨는 뭐죠? 다 수입 규제로 인해서 혜택을 본 거죠. 농산물 최저가격제도 농산물 최저가격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비싸게 배추를 사고 배추 농사 짓는 분들이 혜택을 좀 보는 겁니다. 그죠? 네. 택시 사업인가도 택시를 이용하는 전 국민이 비용을 부담하고 택시 사업자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정치 사항에 해당합니다. 대중정치는 일반 편익 비용 부담자도 편익 수혜자도 전체 분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사회 일반적인 정책에서 언론의 윤리 규제나 낙태 규제,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 이런 게 대중정치 사항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문제도 나올 거고, 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해서 이렇게 대중정치 상황에서 이 집단 정치 상황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물어볼 수도 있고, 저거를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놓고 그 안에서 매칭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면 제일 어렵겠죠. 그죠? 제일 어렵겠죠. 해당하는 정치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그 특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중정치는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익단체의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 역시 편익 수혜 집단이 넓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가적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대중정치 상황에서도 공익단체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낙태 규제라든지 이런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여론 형성이 필요하겠죠. 이익집단 정치, 한약 분쟁하는데 이때 특정 집단에게 규제가 가해지면 바로 저항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익집단 간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으니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정책이 나오면 바로 머리 삭발하고 가스통 등에 짊어지고 길거리를 뛰쳐나가잖아. 그지? 그래서 규제의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관료는 쉽게 특정 집단에 포획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평가 시험 때 다 풀어봤을 겁니다.
기업가적 정치 상황에서 집단행동의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필요성이 크고, 고객정치 상황에서 조직화된 소수가 다수를 이용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죠? 조직화된 소수가 아까 동대문에 야구 글러브 파는 아저씨들이 담합해서 정부로 하여금 글러브 수입을 규제해 놓으면 계속 이제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거죠, 그죠? 조직화된 소수가 다수를 이용하는 상황이 초래되죠, 그죠? 수입 규제, 최저 가격 보장제 등이 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보는데, 대중정치는 정부 규제로 인한 수혜 집단과 비용 부담 집단이 모두 불특정 다수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규제 상황은 낙태 규제나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 언론에 대한 규제 이런 겁니다. 편익 집단과 비용 부담 집단 모두 집단 행동의 딜레마 발생한다.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익단체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 이익집단 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국한되기 때문에 극명한 갈등 상황이 초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기간의 포획 가능성이 낮고 규제 채택 과정에서 가시성이 높다. 특정 집단을 위한 규제가 도입되면 바로 반대 집단에서 극명하게 저항하는 겁니다. 고객 정치는 비용은 불특정 다수 전 국민이 비용 부담하고 그로 인한 혜택은 소수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농산물 최저 가격 규제나 택시 사업 인가 수입 규제 같은 걸 들 수 있습니다. 이 다수의 비용 부담 집단은 집단 행동의 딜레마 상황에 빠져서 이 소수의 편익 수혜 집단이 규제 기간을 포획해도 집단행동의 딜레마 상황에서 잘 나서지 않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료의 포획 현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게 고객정치 상황이 됩니다. 기업가적 정치 상황은 소수의 동질적 집단이 비용을 부담하는데 편익을 누리는 다수 집단이 역시 집단행동의 딜레마로 인해서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다 보니 소수의 이 비용 부담 집단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규제가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기업가적 운동가의 활동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기업가적 정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번까지 오면서 이 윌슨의 규제 정치 상황이 제일 중요하니 정책학 개관 부분에서 정책 유형론도 중요하지만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이 더 중요합니다. 내용을 잘 봐놓기를 바라고요. 자, 6번은 제가 정당은 비공식 참여자다라는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고, 자, 다른 문제를 한번 약간 비슷하게 얘기를 해보면, 여기 나와있지만 대법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대법원은 공식적 참여자입니까? 비공식 참여자입니까? 대법원. 정부 조직이잖아요, 대법원. 그러니까 사법 기능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고 정책 과정에서 공식적 참여자, 우리 법에 근거해서 설치되어 있는 공식 조직, 국회, 대통령, 행정각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대법원 이렇게 해도 공식적 참여자가 되겠죠, 그죠? 대통령 비서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비서실 이러면 역시 대통령 비서실도 행정 조직에 해당하죠. 공식적 참여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행정학 공부하다 보니까 행정부처에만 국한돼 가지고 대법원 뭐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말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죠? 다 공식적 참여자죠. 대통령 비서실 공식적 참여자입니다. 비공식 참여자, 정당, 언론, NGO, 이익집단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니까 이런 거 기억 안 나죠, 그죠? 옛날에 볼 때는 잘 알았다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기억이 안 나고 이랬을 겁니다. 자, 학자별로 이렇게 논의가 있는데 뭐 역시 또 한 문제씩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코벤 엘더는 사회 문제가 하나의 이슈가 되어서 SNS에 퍼날라지다가 이거는 정부에 의해서 해결해야 된다.
정부가 해결하러 나서야 된다라고 인식이 생기면 그게 우리 체제 내로 들어왔고, 그래서 정부가 그래 내가 해결할게 라고 공식화하면 우리 제도에 의해 받아들여진 거죠. 그죠? 그럼 제도의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제의제, 제도의제로 이어지는 거죠. 그죠? 아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회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된 다음에 공중의제, 공식의제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시험에 냈던 코벤로스는 이슈가 제기되면 이슈가 구체화된 다음에, 즉 사회적 이슈로 돼서 구체화된 다음에 체제 내로 확장된 다음에 제도 내로 진입된다. 그래서 이슈 제기된 다음에 이슈가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퍼날라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구체화된 다음에 정부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논의로 확장되면서 정부 제도 내로 들어가면 진입하면 이제 제도의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존스는 좀 다르게 문제 인지 및 정의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 사회 이슈화 되는 거죠. 결속과 조직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대표, 그래서 정부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정부에 의해서 의제가 채택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단계인데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 구분 보고, 그 다음 문제처럼 주로 이제 이 공중의제, 공식의제를 비교해서 용어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공중의제에 대한 설명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공중의제는 자, 효순이, 미선이가 탱크에 깔렸다 그랬죠. 그죠? 탱크에 깔렸다. 문제가 생겼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언론 보도나 SNS 같은 걸 통해서 문제가 확산이 됩니다. 인터넷에 소개가 되고, 이거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촛불 집회를 막 하면서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게 될 때 정부에 의해서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채택되는 과정을 거칠 텐데, 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어서 체제의제 혹은 공중의제, 제도 내에서 해결하겠다라는 제도의제, 그 말은 곧 제도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이제 공식의제 되니까, 요 공중의제는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정부가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아직 문서화되거나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정부가 아직 채택한 건 아니니까. 정부가 채택하렴 해서 공식의제화된 건 아니니까. 사회 문제 성격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면 공중의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 방안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의견이 모아질 때 공중의제가 되는 거죠. 공중의제가 된다고 해서 사회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죠. 왜? 촛불 집회 백날 했는데, 광우병 촛불 집회 백날 해도 정부가 안 받아주면 그만이죠. 그죠? 공식의제가 되어야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의해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애들이 공중의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공식의제, 제도의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기역, 니은이 되겠네요. 그죠? 주도 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 과정은 외부 접근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의 차이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두 몇 개인가가 아니라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건가요? 네, 옳은 것은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내부 접근형의 경우, 내부 접근형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랬죠? 음모형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내부 접근형은 사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바로 공식의제, 정부의제로 채택해버리는 거죠.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동원형은
문제를 역시 공식 의제로 채택한 다음에 이 행정 PR 홍보를 통해서 다시 사회적 이슈화하는 사회적 확산의 과정을 거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내부적 근형은 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우리가 내부적 근형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죠? 외부적 근형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사회적 문제 이슈화, 공중의제, 공식의제 과정을 거쳐서 정부 외부에 의한 이슈 제기가 정부에 의해서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외부적 근형은 이런 외부에 의해 정책 과정이 주도될 수 있으려면 이 이익 집단이 활성화되어 있는 서구 선진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특히 동원형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내부적 근형은 정부에 의해 정책 의제가 채택되고 끝나버리는 거죠. 사회적 확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동원형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외부 주도형의 경우 이익 집단이 활발한 참여에 의해서 내부적 근형에 비해 정책 의제 채택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내부적 근형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정부 관료들이 공식 의제를 채택하고, 동원형도 문제에 대해서 일단 채택을 해버린 겁니다. 그죠? 외부적 근형은 정부 밖의 이익 집단 등이 도입을 요구하지만 촛불 집회 백날 해봤자 안 받아들여주면 그만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낮다. 동원형 정책 결정의 예로 새마을운동, 올림픽, 월드컵 유치, 가족계획 같은 게 있고, 동원형 의제 설정 과정에서 관료는 내부적 근형에 비해서 국민을 무시한다라고 했는데, 내부적 근형이 행정 PR을 생략하기 때문에 더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주도형, 내부적 근형 혹은 내부주도형 비교해보면, 동원형과 내부주도형에서는 얘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사회 문제가 정책 의제가 된 다음에 행정 PR 과정을 겪냐 안 겪냐에 대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주도형은 정책 과정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저 외부에 의한 정책 주도가 가능하려면 이익 집단이 활성화되어 있는 서구 선진국에서 가능할 거고, 그리고 내부에서 바로 채택하고 시작하는 것들에 비해서 오히려 민주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채택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외부 주도형에 관한 것은 물어봤는데, 정부의 PR 활동이 중요한 2번은 동원형이고 불리하다. 그죠?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체제에서 많이 나타나고, 허쉬만은 선택된 정책 문제와 강요된 정책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선택한 거는 동원형이나 내부적 근형이 해당할 거고, 강요된 정책 문제는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도 밖에서 촛불 집회하고 떠들어대니까, 외부에서 하도 떠들어대니까 그 문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강요된 정책 문제는 외부 주도형을 강요된 정책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부 주도형에 대한 설명이니까 선택된이 아니라 강요된 정책 문제 이렇게 돼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죠? 무의사결정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정책의제 설정론으로 들어갑니다. 정책의제 설정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정책의제 설정 들어와 있었구나. 정책의제 설정론에서는 이런 정책 과정의 주도자, 지금 봤던 내용하고
다원론과 엘리트론에 대립하고, 그 다음에 정책 네트워크, 이 세 가지 주제만 공부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책 과정의 주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공부했고, 이제 다원론과 엘리트론 대립 보고 잠깐 쉬었다가 정책 네트워크로 들어갈 겁니다. 이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무의사결정은 지배 엘리트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사회 문제가 아예 정치체제의 논의 대상으로 진입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무의사결정론을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논문을 통해 제시했는데, 우리도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중심으로 그 외 논의가 억압되었던 게 무의사결정에 예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공익과 지배 엘리트의 가치에 대한 잠재적 현재적 도전을 억제한다라고 했는데, 지배 엘리트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도전, 잠재적 현재적 가치에 대한 도전을 억제하는 게 무의사결정이고, 여기서 자기 이익에 대한 침해를 논하는 거지, 지금 지배 엘리트들이 공익을 가지고 논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공익에 대한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지배 엘리트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사회 문제가, 여기에서도 개념을 적어놨듯이 지배 엘리트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논의 대상으로 진입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지, 공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흐름의 과정에서 고전적 엘리트론부터 한번 복습을 하면서 되짚어 봅시다. 그래서 고전적 엘리트론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반발이다. 소수가 지배하는데 얘 세 가지만 보면 된다. 그죠? 파레토의 엘리트 순환론. 그래서 2대8의 법칙, 소수 20%가 80%를 지배한다. 통치 엘리트와 비통치 엘리트의 순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스카의 지배계급론. 사회는 소수의 지배계급과 다수의 피지배계급으로 구성된다. 미첼스의 과두제 철칙도 가장 민주적인 조직도 소수 과두제, 소수 두세 명의 엘리트가 의사결정 과정을 지배하는데 다른 일반 조직은 오죽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전적 엘리트론을 제시합니다. 반대로 고전적 다원론은 이익 집단 간의 의견 조정을 통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국가는 중립적 위치. 그래서 이 국가를 바람 부는 대로 이익 집단의 요구대로 휩쓸려 다니는 이런 풍향계적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가의 중립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익 집단 간의 의견을 가운데서 중재 조정해서 정책 의제 설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다양한 사회 세력에 분산되어 있고 정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벤틀리와 트루만의 이익 집단론에서 잠재적 성원이론과 중복 성원이론, 잠재적 이익 집단론과 중복 성원이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정책이 도입되려고 하면 그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던 이익 집단이 나타나서 잠재적 이익 집단론, 그 과정을 이제 반대한다거나, 중복 성원 이론,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려고 할 때 개인은 여러 이익 집단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이익 집단만을 위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태주의 바람에 따라서 실증 연구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밀즈는 지위 접근법을 통해서 미국 사회 전체, 전국 단위의 연구를 통해서 군산정 복합제가 정책 과정을 지배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헌터는 애틀랜타시 연구를 통해서 역시 소수 명망가가 정책 과정을 지배하고 있더라 해서 명성접근법이다, 이렇게. 헌터는 애틀랜타시 연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소수 명망가가 정책 과정을 지배한다, 명성접근법이고, 밀즈는 미국 사회 전체를 연구해서 군산정 복합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원론자인 대표로 로버트 달이 그럼 우리도 실증 연구 해볼게 하고 뉴헤이븐시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의 연구가 특이한 건 엘리트의 존재는 인정했다. 그죠? 엘리트 존재는 인정합니다. 존재는 인정하되 그 엘리트들이 어떻게
경쟁을 한다. 엘리트의 존재는 있지만 엘리트들 또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 과정에서 대중의 선호가 반영되고 이 과정은 결국 다원론적 의사결정 과정과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흐라흐 바라츠는 당신은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만 보고 엘리트 간 경쟁을 통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 아니라 아예 정책 과정에 등장하지도 못하게 하는 권력의 어두운 측면을 보지 못했다 얘기하면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이런 의도적 은폐와 억압을 통한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지배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반하는 이슈는 아예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등장조차 하지 못한다. 그래서 흑인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의사 결정은 의도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폭력이나 권력과 같은 수단 혹은 지배적 규범을 통한 편견의 동원, 빨갱이다 이렇게 하는 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규칙과 절차의 변경을 통해서 유리한 상황 조성 같은 수단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신다원론은 무의사결정론의 내용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저런 권력적인 속성을 인정하면서 기존의 다원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죠. 그래서 기존의 다원론을 비판하면서 어떤 면에서 정부가 이런 중립적인 조정자가 아니더라. 그래서 정부가 추구하는 이익이 있다. 정부가 정부 이익을 추구한다는 걸 정부의 자율성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죠? 네. 정부가 자율적인 존재라는 건 이익 집단 간의 의견 대립 속에서 중립적 조정자로서 있는 게 아니라 정부도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 정책 과정에 작용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요인을 봤을 때 신다운주의는 뭐라고 합니까? 현대 정부는 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념적인 걸 고려할 때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기업 집단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 집단이냐 노동자 집단이냐 이런 계층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접근하는 수준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풀어보면 12번은 다원주의적 민주국가의 정책의제 설정 과정은 어떤 형입니까? 다원주의적 민주국가에서 이익집단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외부주도형이죠. 그죠? 동원형은 이익집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발전행정 패러다임에서 소수 개발 엘리트, 개발 관료가 이 정책 과정을 지배하는 게 동원형이죠. 그래서 동원형은 발전행정 패러다임 하에 개발도상국을 생각하시면 될 거고, 다원주의적 민주국가에서는 외부 주도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현존하는 규칙이나 절차를 수정해서 통일진보당이 의석을 얻게 되니까 의안 발의수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규칙을 살짝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도 다 무의사결정 전략에 해당하는 게 됩니다. 그죠? 관련이 있죠? 밀즈는 전국 단위, 헌터는 애틀랜타 지역 연구를 통해서 지배 엘리트에 의한 정책의제 설정 과정을 실정 연구했습니다. 그죠? 반대로 달은 뉴헤이븐시 연구를 통해서 다원론 실증 연구를 해서 엘리트의 존재는 인정하되 엘리트끼리 뭐 한다 그랬죠? 엘리트의 존재는 인정하되 선거 과정에서 엘리트 간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죠? 선거 과정에서 엘리트 간 경쟁이 이루어져서 다원론적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두제 철칙은 엘리트죠. 소수의 소수의 우두머리가 정책 의제 과정을 지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한계가 되겠네요. 그죠?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정책 의제 설정 이론은 정부를
완전히 중립적인 존재로 인식했던 게 기존의 다원론인데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다. 정부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다원론을 비판하고 있죠. 이데올로기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율성을 가진 정부는 기업 집단에게 혜택을 준다.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고려하고 정부가 자율성, 자기 이익 추구적인 성향에서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게 신다원론의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신다원론의 내용에 해당하는 게 됩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에 16번을 먼저 보면 다자가 날라갔네. 이거 우리 작년의 기출문제죠.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 조직이 국가 또는 조합주의부터 보고 옵시다. 자, 14번 대형 사고와 같은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정책 문제의 흐름과 정책 대안의 흐름 그리고 정치적 기회의 결합이 이루어져서 정책 의제 설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연한 사건에 의한 정책 결정하면 두 개가 있죠. 그죠? 우연한 사건 하면 우연의 사건에 의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설명하는 게 뭐였죠? 정책의 창 모형이고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정책의 창이 드르륵 열리면 그 안으로 정책 의제가 들어가서 정부 의제화 된다. 그죠?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뭐였죠? 쓰레기통 모형이었죠. 그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쓰레기통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정책 과정의 참여자와 이들이 결합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가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의해서 누군가 쓰레기통을 빵 걷어차면 우연한 기회에 의해서 이들이 결합되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쓰레기통 모형인 거고 정책의 창은 이 창문이 드르륵 열렸을 때 어떤 요인에 의해 우연한 사건에 의해 창이 열렸을 때 이 창문 속을 비집고 정책 의제가 정부 제도 속으로 들어가서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정책의 창은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정책 문제와 이에 대한 대안, 의사결정의 기회, 정치적 기회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될 때 정책 의제로 채택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은 정부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 의제가 되는 거죠. 그죠? 정부 안으로 들어가니까 참여자가 필요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얘들은 이 세 가지 요소, 얘들은 네 가지 요소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 숫자, 글자 가지고 이렇게 차이를 물어봅니다. 여기서 보면 정책 문제의 흐름, 문제에 대한 대안과 의사결정의 기회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의제 설정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정책의 창 이론이 돼야 될 겁니다. 그죠? 조합주의는 국가조합주의, 사회조합주의, 신조합주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정책 과정은 지배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반하는 이슈에 정책 의제 설정을 의도적으로 억압하는 현상 이렇게 얘기한 건 무의사결정론 얘기를 하고 있네요. 1번은 사회 구성원은 여러 집단의 중복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성원 이론은 벤틀리 터루만의 중복성원 이론은 고전적 다원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국가가 사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회 집단과 개인의 이익 및 가치를 통제 조정하는 수단이다. 국가조합주의 관점에 해당하고 정책은 개개인 및 이익집단 사이의 갈등을 정부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익집단 사이의 갈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역시 다원주의에서 중립적 정부, 풍향기적 정부관을 제시하고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조합주의는 국가가 의도를 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사회를. 자, 해설에 PPT 빠졌으니까 해설에 한번 조합주의 내용을 보시면, 이익집단을 기능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상위 조직체를 구성해서 조직체와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는 이 이익집단 간의 지나친 대립에 의해서 정책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을 대안으로 조합주의 논의가 확산되게 됐습니다. 왜? 조합주의가 되면 이익집단들도 하나의 조합을 형성하게 되면 상위 조합의 다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국가는 자율성을 지닌 존재고 독립적 행위자로서 이익집단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조합주의는 출발은 이 파시스트 조합주의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주로 제3세계 후진국에서 나타났다. 국가 주도 하에 국가 의도의 실행을 위한 이익집단 활동 등을 억압 포섭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사회조합주의는 2차 대전 후에 유럽의 경기 침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그죠? 이익집단 내 자발적 시도로 생성되고 경제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우리 스웨덴식 복지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자, 그 다음에 기업의 대표, 그리고 수상이죠. 총리. 그래서 매주 목요일날 총리 관저에 모여서 총리, 정부와 노동자 대표와 기업의 대표가 모여서 그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고 입장을 이해하면서 노동자들은 50년, 60년간 무분규, 노동자들은 노사분규를 일으키지 않고 기업가들은 이익이 생기면 노동자를 위한 복지 혜택에 사용할 수 있게 재원을 충당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죠? 그런 스웨덴식 노사정 협의체를 우리가 사회조합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게 조합주의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최근에 신조합주의는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 조직이 국가 또는 정부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형성해서 경제 및 산업정책을 함께 만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도 한 칠레 FTA, 한 멕시코 FTA 이런 거 할 때 칠레의 시장 상황이 어떤지, 멕시코에서 우리나라 생산품 중에 어떤 산업이 경쟁력이 있고 어떤 산업이 경쟁력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그 지역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현지 법인을 개설해 놓고 있는 삼성이나 LG 등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다국적 기업인 삼성, LG 등하고 국가가 협력을 해서 FTA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산업정책을, 경제정책을 수립해 간다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신조합주의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보시고, 신마르크스주의는 시험에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를 부정하죠. 그죠?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후에 국가의 해체, 소멸을 강조합니다. 왜? 국가라는 게 자본가 계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데, 신마르크스주의는 조금 입장을 완화해서 누그러뜨려서 지켜봤더니 국가가 다양한 복지 정책도 펴고 하면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도 펴는구나. 그러니 국가가 그렇게 완전히 기업 집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더라라는 것으로 입장을 조금 누그러뜨린 게 이제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인데, 우리 행정학 이론하고 뭐 관련해서 물어볼 게 없으니까 이렇게 반찬으로 보기 지문에 등장하겠지만 시험에 등장할 일은 없을 겁니다. 엘리트 이론과 공공선택 이론은 우리 시험에서 계속 보겠죠. 그죠? 네. 잠깐 쉬었다가 정책 네트워크 보겠습니다.